네, 원투펀치 레드입니다. 자, 오늘 주제를 바로 말씀드리자면요.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해요, 오늘은. 깊을지 안 깊을지 어떻게 하시고? 아, 딱 느낌이 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 들었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전초전으로 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대한 프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맨시티 대 첼시 0대 1이었어요. 저희가 사실 축하해야 되는데 장지현이 그러니까요. 사실 장재현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근데 저희가 프리뷰 때는 분명히 맨시티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가져갔습니다. 아니 뭐 분명히 전력적인 우위가 어느 쪽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어떤 경기이든지 간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그렇다고 뭐 스포츠가 승부 자체가 꼭 그렇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절대로. 그래서 첼시가 우승한 거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또 경기 내용도 첼시가 우승할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첼시의 우승이 뭐 이상한 건 아닌데 이제 경기 후에 더 화제가 된 사람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었죠. 맞습니다. 역시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전술을 하필이면 또 결승전에 썼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프리뷰 때 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전술을 이 전과 좀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맨시티가 많이 우세할 것이다. 하지만 또 이 경기가 결승이기 때문에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저한테 또 한 방을 완전히 먹였어요. 네. 그 지난번 프리뷰할 때 그 앞부분에 보시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는 첼시 팬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첼시에 대해서는 나름 제가 좀 맞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격진을 어떻게 배치할지 한번 봐야 된다. 하버츠 선수가 가운데 올지 베르너 선수가 가운데 올지. 근데 하버츠 선수가 가운데 와서 맞아요. 이게 좋은 결과를 낳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센터백과 윙백을 최근에 좀 바꿔서 활용을 했었는데 요걸 아마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필리쿠에타 선수와 리스 제임스 선수의 위치를 원래 좀 많이 하던 대로 그렇게 이제 다시 바꿨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조합이 어떨까 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엘 감독은 몇 가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뭐 사실 큰 이상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애초에 어떻게 전제를 했냐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워낙에 지금 최근에 잘 되던 게 있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나아갈 바는 거의 정해졌다. 네. 라는 말을 했는데 완전히 100% 틀려버렸습니다. 맞아요. 100% 틀려버렸고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귄도안 선수를 가장 아래쪽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고 그리고 로드리 선수와 페르난지뉴 선수가 모두 빠지는 라인업이 구성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페르난지뉴 혹은 로드리가 둘 다 아예 다 빠지는 라인업은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제 끝난 시즌이죠. 직전 시즌 과르디올라 감독이 시즌 내내 통틀어서 거의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약간 정말 좀 필요성이 덜한 경기 한두 경기에서 뭐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즌 내내 안 했던 거를 결승전에서 했거든요. 네. 와 이거는 저는 정말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크게 한 방 맞았고 그런데 이제 경기 내용과 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변칙으로 비틀었던 그 대목. 그 대목이 사실은 맨시티의 약점 부위가 돼서 돌아왔거든요. 맞아요. 물론 설사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거를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줄곧 잘해왔던 그대로 했더라도 첼시가 이겼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너무 좀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색다른 전법을 들고 나온 것이 또다시 패인이 됐다라는 비판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면제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스털링도 오랜만에 이렇게 선발에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멤버를 그렇게 바꾸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혜를 받은 선수는 스털링 선수가 됐어요. 맞아요. 원래 하던 대로였으면은 포든 선수가 이제 측면 쓰고 마레즈 선수가 반대편 측면 쓰고 가운데 이제 더브라이너 선수 그리고 역삼각형에서 사실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까지도 더브라이너 선수처럼 약간 가짜 9번 역할을 하고 뭔가 이런 구성인데 거기서 이제 균도안 선수는 사실은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역할로 원래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를 아래쪽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필 포든이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스털링이 이제 왼쪽 또 윙어로 나서는 그런 전형을 시도를 했는데 글쎄요 뭐 스털링 선수는 나름 뭐 분전했다고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비적으로 균도안 선수가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도 아니거니와 네. 공격 재능이 또 기본적으로 많은 선수라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균도안 선수의 페널티 박스 안으로의 침투에 의한 골이 맨시티의 아주 주요 무기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공수 양면에서 다 손해를 본 거예요. 수비가 전문이 아닌 선수를 싱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보냈고 그러면서 균도안이 해야 할 수 있는 공격적 기여를
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공격과 수비 양쪽에서 다 손해보는 작전을 썼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건지. 그리고 첼시를 상대로 약간씩 좀 다르게 나와서 결과가 안 좋았잖아요. 네. 여태까지. 그러면은 이번만큼은 정말 최선의 가장 잘 되던 걸로 한다고 누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또 이상한 전법을 썼는데 제가 여기서 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매우 또 많았기 때문에. 오.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승부, 중요한 길목, 특히 챔피언스 리그죠. 챔피언스 리그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은 안 하던 거를 색다르게 들고 나와서 여태까지 줄곧 결과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교훈으로부터 만약에 학습이 있었다면 그것도 사실 이번만큼은 좀 정상적으로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됐지 않았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은 다시 한번 비판의 도마 위에서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모두가 조금 의문을 가지는 그런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길목에 좀 이렇게 이상한 전술을 가지고 나온다.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이런 경기가 좀 많았으면은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게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일단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이제 맨시티에 지금 있는데 바이에른 뮌헨에서 3시즌을 보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챔피언스리그 바이에른 뮌헨 시절에 3번 다 3년 연속 4강 준결승까지 갔으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이거든요. 그런데 2014년에 만났던 상대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인데 네. 첫 판을 0대1로 졌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에 이제 홈 경기를 하는데 사실 첫 번째 경기에서 진 거는 아쉽지만 스코어 차이가 한 골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밸런스를 맞추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서 이걸 우리가 충분히 만회하고 뒤집을 수 있다. 약간 좀 여유 있게 갔어도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당시 2014년에 그 2차전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성급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로벤 리베리 선수가 있는 상태에서 토마스 뮬러와 만주키치를 동시에 기용합니다.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게 그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 평상시에 하던 게 아니에요. 통상 뮬러가 기용이 되면 만주키치는 벤치에 있고 만주키치가 혹은 기용되는 경우면 뮬러가 좀 벤치로 물러나고 이제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날은 한 골 지고 있는 거를 의식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평상시보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았죠. 패착이 된 거죠. 네, 이게 오히려 사실은 레알 마드리드는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적으로 좀 엷어진 상태에서 뭔가 역습이라든가 세트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고 있었던 팀인데 네. 그렇게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거기서 더 큰 스코어로 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 이때는 상대가 그 이른바 가공할 만한 MSN이 존재하는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근데 이 MSN의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뭘 들고 나왔냐면 정말 난데없이 3백. 3백에서 오른발을 쓰는 선수를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어느 위치냐면 메시 선수와 만날 수 있는 위치예요. 네. 메시 선수를 오른발 쓰는 이 3백을 기용해서 맨마크로 대인방으로 맞게끔 만들었어요. 그 메시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 3백 선수들이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한 명씩 잡아서 맨투맨으로 들어갔거든요. 수비를. 그게 쉽나? 정확해요. 그게 그게 쉽나? 쉽나. 정말. 딱 그 네 글자가 가장 정확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맨투맨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바르셀로나가 좋은 찬스들을 막 만들기 시작해요. 띵 과르디올라 큰일 감독이 났다. 거기서 이제 띵 해가지고 한 15분 넘어서 바로 바꾸거든요. 근데 이미 경기 초반 흐름을 좀 그르쳤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걸 어쨌든 해가지고 경기를 그르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났죠. 네. 2016년에.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저는 사실은 아틀레티코 선수들이 영웅적인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히 뭐 고딘 선수라든가 얀 오블락 선수라든가 그 영웅적인 활약이 사실 아틀레티코의 승인이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제 살짝 아쉬웠던 거는 그 첫 경기 때 토마스 뮬러 선수를 벤치에 뒀다는 거. 그러니까 토마스 뮬러를 선발 라인에서 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바이에른 뮌헨 팬들에게는 조금 아쉽긴 할 텐데 그래도 이 아틀레티코와의 매치업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틀레티코의 엄청난 수비력에 결국은 바이에른이 좀 무릎을 꿇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 시대가 끝나고 맨시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맨시티에서는 첫 해 그러니까 16, 17 시즌이죠. 16강에서 이제 모나코와 만났거든요. 근데 그 당시 모나코는
아시다시피 음바페 등이 있는 모나코입니다. 음바페, 뭐 르마 그리고 맨시티 선수로 변신하는 뭐 베르나르도 실바라든가 뭐 맨디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도 있는 엄청나게 공격력이 강하고 아주 에너제틱한 그 젊은 모나코 팀이었거든요. 물론 이때도 뭐 한두 가지 아쉬운 선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화력 대 화력에서 이 젊은 모나코가 맨시티를 잡으면서 너무 셌어. 어떻게 보면 그 모나코 선수들의 그 이후에 엄청나게 또 한 계단 올라서는 그 커리어를 보장해주는 그런 한 판이 됐는데, 근데 이때만 해도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때는 맨시티에 처음 왔을 때고 또 맨시티의 선수 구성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할 만큼 그런 성향의 선수들로 충분히 채워져 있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때는 그래도 모나코에게 진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즌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이때는 용서를 조금 받았던 시즌이에요. 이때는 뭐 그렇다 치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또 그 실패의 역사가 이어지죠. 맞아요. 그 다음 시즌 8강까지 갔는데 8강 상대가 리버풀이었습니다. 이때는 어떤 이상한 게 나왔었냐면 귄도안 선수를 약간 측면 미드필드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중원의 어떤 수비에도 도움을 주는 선수로서 선발 기용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선수를 기용을 안 했냐면은 스털링 선수를 기용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네. 귄도안 선수가 물론 좋은 선수지만 그냥 스털링으로 정상적으로 나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많이들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과르디올라 감독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리버풀의 특히 이제 클롭 감독의 아주 에너제틱한 경기를 약간 경계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전 시즌에 말씀드렸던 대로 모나코의 어떤 젊은 에너지에 한번 당했으니까. 고꾸라진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는 이번에는 그 에너지 하면은 세계 최고의 그 헤비메탈을 갖고 있었던 위르겐 클롭이에요. 리버풀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부분, 아주 기동력적인 부분 그런 게 좀 걱정이 된 나머지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좀 중요한 경기에서 안정지향적이고 보수적으로 바뀌어가는데 이때 스털링을 벤치에 앉히고 귄도안을 기용하면서 약간 3백 중심의 비대칭적 운영을 좀 했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역시 실패. 그 귄도안 선수 기용도 조금 이상했지만 또 이 3백을 쓰면서 이제 윙백을 많이 전진시킨 것이 마네 선수나 살라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또 리버풀에게 찬스를 줬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경기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약간 그 전략적 패착이 드러나면서 이제 리버풀에게 탈락하고 말았고 그 다음 시즌이 잘 알려진 소니 네. 손흥민 선생의 토트넘과의 매치였거든요. 토트넘과의 매치였는데 또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뭐였냐면 이때는 첫 경기에서 더브라이너 선수를 또 벤치로 보내요. 네. 그러니까 그전 시즌 리버풀 그때는 스털링을 벤치로 보낸 게 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더브라이너 선수를 벤치에 앉히고 수비를 할 수 있는 미드필더를 2명.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사실은 이제 프리미어리그 넘어와서는 이 이른바 더블 볼란치라고 하는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전술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넘어와서는 약간 그 리그 특성에 좀 적응이 되면서 이제 그런 경기도 종종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이 이 토트넘을 상대했을 때는 역시 저는 그 포체티노 감독도 클롭 감독처럼 에너제틱하고 기동력 있고 전방 압박을 중시하고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는 토트넘 아닙니까? 그거를 조금 또 과하게 신경 쓴 나머지 네. 더브라이너 선수를 뺐다는 거는 팀의 공격적 창조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수비를 할 수 있는 미드필더의 숫자를 늘렸는데 결국 이게 0대1 패배를 가져오거든요. 소니 선수의 또 골과 더불어서 이 골이 굉장히 컸죠. 사실은 소니의 골이. 물론 1, 2차전 합계는 이제 이 경기는 2차전까지 하면은 난타전이 돼서 4대4 스코어가 되기는 하는데 그때도 또 2차전 때도 소니의 활약이 컸습니다만 네. 어찌됐건 1차전을 놓친 게 굉장히 큰데 그 1차전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더브라이너를 벤치에 앉히고 수비적인 미드필드 구성을 했다는 거. 그게 사실 역시 본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럼 2020년 때는 또 어땠어요? 2020년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쭉 과르디올라 감독의 패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3대를 이야기하자면 3대 패짝? 3대를 이야기하자면 아까 바르셀로나 MSN 상대로 맨투맨 붙인 거. 네. 그게 하나고 요번에 말씀드릴 이 리옹전이 또 두 번째 올 시즌의 그 첼시와의 대결이 세 번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경기들도 제가 지금 디테일한 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경기 패착들은 그래도 조금은
가벼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요 이제 리옹과의 대결에서는 또 난데없이 3백을 들고 나왔어요. 예, 3백을 들고 나오면서 에릭 가르시아 선수를 기용하고 페르난지뉴 선수를 미드필드가 아니라 3백의 오른쪽 센터백으로 놓으면서 페르난지뉴 선수가 거의 뭐 전진도 별로 안 하는 그런 경기를 시켜놓고 그 바람에 이번에는 누가 벤치로 갔느냐?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벤치로 갔는데 네. 그 시즌에 베르나르도 실바 선수가 굉장히 잘했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시즌을 보낸 선수를 또 벤치로 보내고 난데없이 3백 쓰면서 페르난지뉴 선수에게 수비수 역할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수비가 오히려 잘 안 됐어요. 1대 3으로 졌어요. 리옹에게. 이해할 수 없을 세 것 같아요. 골이나 팬 먹었어요.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 경기는 또 전설적인 그 스털링 선수의 빈 골대에서 못 넣기 기술이 발현된 경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과르디올라 감독의 구상 자체가 그래도 상대가 리옹이면 그냥 정상적으로 해서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아마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때 이런 걸 봤을 수는 있어요. 리옹도 보니까 역습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리옹이 그 당시에 꺾고 올라왔던 팀이 유벤투스거든요. 유벤투스랑 하는 거 보니까 리옹 저 빠른 역습 저 역시 에너제틱한 플레이 저거 잘못 걸리면은 예를 들어 뒷공간 털리거나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티브는 뭐였을 것 같냐면 리옹이 3-5-2 포메이션을 쓰거든요. 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러면은 리옹의 그 뒷공간 역습을 좀 경계하면서 포메이션을 맞춰서 한번 상대해 보자. 상대가 3-5-2니까 우리도 3-5-2 써보자.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리옹을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맨시티와 리옹의 그 어떤 객관적인 무게를 염두에 뒀을 때는 거기서 너무 좀 시쳇말을 써서 죄송하지만 팬분들이 그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쫄보. 근데 이건 지나치게 조금 게다가 지난 시즌에는 코로나 때문에 또 단판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홈앤어웨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기면은 거의 이건 외나무다리 뭐 결승전이나 다름이 없는데 좀 과했죠. 그 맨시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패배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3대 실착을 이야기하자면 바르셀로나 상대, 리옹 상대, 이번에 첼시 상대.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뭐 펩 가르디올라 하면은 명장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술적으로 패착을 듣다 보니까 그럼 명장이 아닌 건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가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아주 독한 비판자분들은 네. 명장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그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전설적인 바르셀로나 팀, 메시, 차비, 이니에스타 등등등등등등등등 여기서 등등등등은 다 월드 클래스 선수들입니다. 네. 혹자들은 그러시잖아요. 에이, 저 팀은 뭐 누가 해도 저 당시에 뭐 패권을 잡았지. 그냥 감독이 아니고 선수가 좋았다. 뭐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으로 넘어왔을 때는 그때도 좋지 않았나요? 바이에른은 과르디올라 감독 오기 바로 직전에 유프 하인케스 감독의 팀이 이른바 트래블을 했던 시즌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트래블 스쿼드를 이어받은 거예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럼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우리가 지금은 현재 최강.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세를 이어가서 우리도 바르셀로나처럼 정말 계속 한 시대를 누릴 거야. 최강에 왔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됐던 웬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도 특히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3년 연속 준결승에서 눈물을 흘렸거든요. 네. 바이에른 뮌헨 팬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팀을 우승을 계속 추가하기보다는 결국 4강에서 그치는 팀 정도로 만들어 놓은 원흉이 과르디올라다라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워낙에 하인케스 감독의 좋았던 팀을 물려받았던 감독이기 때문에. 자, 그럼 맨시티는 어떠냐? 맨시티는 일단 돈을 많이 썼죠. 그럼요. 네, 만수르님의 금전에 의해서 성립된 팀 아닙니까? 과르디올라 감독 입성 이후에 지금까지 쓴 이적료가 한화 1조 3천억 원. 제가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봤기 때문에 이걸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맨시티라고 해서 뭐 내보내는 선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내보내는 선수 받은 이적료 하면은 이제 순지출이 나오잖아요. 순지출만 보면 한 8천억 원 돼요. 들여오는 데만 쓴 거는 1조 3천억. 나간 선수들 플러스 마이너스 고려하면 순지출이 한 8천억 원. 근데 이 액수가 과르디올라 감독 지금 이제 5시즌을 맨시티에서 보냈는데 아마 5시즌 동안 이보다 더 지출을 잘한 클럽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이런 얘기죠.
과르디올라 감독 해달라는 거 결국 다 다 해줬다. 해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 빌드업 할 수 있는 골키퍼 필요해서 클라우디오 브라보를 데려왔는데 빌드업은 모르겠지만 뭐 막는 거라든가 뭐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어요. 야, 그럼 막는 거 빌드업 다 잘하는 키퍼를 데려와. 에데르송을 또 데려왔어요. 오른쪽에 유능한 윙백이 필요해. 카일 워커를 데려오죠. 자, 왼발잡이 센터백이 필요해. 라포르트를 또 데려와요. 그러니까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맨시티는 설사 A라는 선수를 데려와서 A가 잘 안 통하거나 그러면 또 데려와. 또 B를 데려와요. 그 정도의 돈이 돼요. 그렇게 5년 동안 밀어줬는데 결과가 결국은 이번 시즌에도 우승을 못한 거죠.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독한 비판자분들은 결국 메시, 차비, 이니에스타 등과 헤어진 다음에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없네.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팩트죠. 팩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명장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명장인데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날 현대 축구에 미치는 과르디올라의 영향력. 대단하죠. 이거는 과르디올라에 대한 아무리 독한 비판자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좀 잘못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축구의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오늘날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컨셉들이 뭡니까? 빌드업, 포지셔닝, 압박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들을 특히 21세기 들어서 한 차원 더 나아가게 만든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펩 과르디올라예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의 경우에 무슨 뭐 점유만 많이 하고 뭐 티키타카만 많이 하고 그런 축구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포지셔닝입니다. 네. 우리가 공을 갖고 있건 상대가 공을 갖고 있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장 효율적인 공간을 점유하는 위치 선정을 순간순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 장지현 위원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땅 따먹기. 계속 효율적인 위치를 선수들이 찾아 들어가면서 동료의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고 그 패스 선택지로 또 패스를 이어가고 또 움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른바 땅 따먹기에서 들어가는 어떤 빌드업.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가 볼을 뺏겼다고 했을 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 중에 하나가 5초 내에 볼을 찾아오라는 거거든요. 그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어떤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상대에게 볼을 뺏긴 순간 그러니까 상대가 우리의 볼을 뺏은 순간 네. 그 순간이 바로 상대도 가장 불안정한 순간이다. 볼을 뺏었어? 기분 좋아? 할 게 아니라는 거죠. 볼을 뺏은 순간이 사실은 다시 뺏기기도 쉬운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볼을 뺏겼다고 수비하러 내려오려고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뺏겼으면 바로 다시 뺏어라. 그게 5초 안에. 그게 벌써 과르디올라 감독 축구 안에 들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도 좋은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을 갖고 있을 때도 빌드업을 위해서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우리가 볼을 뺏긴 순간에도 압박을 위해서 좋은 포지셔닝을 하라는 이른바 이제 포지셔닝, 위치 선정의 축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의 이런 개념은 지금 또 중요시하는 그 전환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을 뺏긴 그 순간 상대가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우리가 다시 볼을 뺏어서 공격하라. 이게 사실은 그 전환이라는 컨셉도 이미 포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금 축구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 이거는 저는 현대 축구 패러다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를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르디올라 감독은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중요하죠. 이거 높게 평가해야 네. 돼요. 자기가 맡고 있는 팀 그리고 그 팀이 속한 리그들의 특성에 계속 적응해 나가면서 자신의 디테일을 계속 추가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시 선수가 있었던 그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시와 극도의 티키타카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오니까 여기서는 이른바 중앙지향적 풀백,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거를 또 보여줘요. 뭐냐면 필립 람 선수, 나비드 알라바 선수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람의 또 아주 멀티적인 활용 뭐 이런 부분을 바이에른 뮌헨에서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넘어오면 피지컬이라든가 기동력이라든가 이런 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싱글 피봇이 사실은 과르디올라 축구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프리미어리그 온 이후부터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블 피봇 같은 스타일로도 경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항상 자기가 맡고 있는
팀과 또 그 속한 리그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뭔가를 더 추가해 나가고 계속 적응을 하고 이른바 진화를 해요. 네. 이거는 지속적인 공부가 없으면, 그러니까 공부 한번 때려친 사람들은 이건 못하는 거거든요. 가르디올라 감독은 계속 공부해요. 그 학구열은 저는 그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얘기했죠. 세 번째, 가르디올라 감독은 물론 아주 환경이 좋은 팀들을 맡기는 했어요. 그 멤버가 다 짱짱한 팀들이죠. 돈도 짱짱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가르디올라 감독이 좋은 선수들을 맡았지만 좋은 선수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고 훌륭한 선수는 월드 클래스 선수로 만들고 월드 클래스 선수는 유니버설 클래스 선수로 만들어요. 개별적으로 선수들을 대부분 가르디올라 감독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은 선수 대부분 다 향상이 돼요. 성장을 한다는 아, 거죠. 성장을 해요.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되고 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고 판단력이 좋아진다든지 위치 선정이 좋아진다든지 다 조금씩 뭔가는 발전하는 선수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걸 선수들 본인도 대부분 인정하거든요. 그러면은 가르디올라 감독은 기본적으로 좋은 지도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개별적인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조금씩 향상이 되면은 팀 전체의 경기력이 좋아지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가르디올라 감독은 선수 개별 선수들을 조금씩 향상을 시켜서 결국은 팀 경기력을 더 높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맨시티도 그렇고 꾸준히 기복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경기력을 가졌던 팀들이라는 걸 부인할 수 있나요? 그건 부인할 수 없죠.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이번 시즌 저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어디예요? 맨시티죠. 맨시티잖아요. 그러면 이게 명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명장의 조건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건 아주 단순 무식한 건데 네. 저는 사실은 이 트로피라든가 우승의 개수가 감독이라든가 선수의 등급을 결정하는 1번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기준은 되죠. 어느 정도 선에서는 요걸 또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가르디올라 감독이요. 그 프리미어리그 우승했잖아요, 이번에. 그게 가르디올라 감독 데뷔 이후에 31번째 메이저 트로피입니다. 31번째. 31번째 그게 쉽나요? 정말 그런 감독이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네. 세계 역사, 세계 축구사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냐? 서 알렉스 퍼거슨.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트로피가 49개입니다. 49개인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39년의 커리어 동안 이룬 트로피가 49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다른 몇 명의 감독들이 있어요. 가르디올라 감독보다 트로피가 많은. 그런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 경시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 리그라든가 스코틀랜드 리그의 역사적인 명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몇 분이 가르디올라 감독보다 트로피 개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유러피언 빅리그 기준은 아니거든요. 메이저. 네,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퍼거슨 감독만이 가르디올라 감독보다 트로피가 많아요. 가르디올라 감독이 31번째 트로피를 들었는데 그게 가르디올라 감독 커리어가 13년이거든요. 네. 훨씬 적죠. 13년 동안.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분들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야,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에서 한 거잖아. 이제 그렇게 되기는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또 반문하고 싶기는 해요. 뭐냐면 그런 비판자들에게는 아니 그럼 그 자리에 정말로 가르디올라가 있었던 자리에 아무나 누구나 갖다 놨으면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을까? 정말 아무나가 감독을 했는데 메시가 가짜 9번을 뛰고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가 그렇게 티키타카를 절묘하게 구사하고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다 그 정도로 뭐 리그 우승은 뭐 아주 밥 먹듯이 하고 네. 아무나 했어도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가르디올라 감독에 대한 물론 끊임없는 비판자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야, 가르디올라 13년 그거 다 좋은 팀에서만 13년인데 알렉스 퍼거슨 경처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주 좋지 않은 팀일 때 사실은 퍼거슨 감독은 지휘봉을 잡았었고 그 이전에 또 트로피를 많이 땄던 에버딘이라는 스코틀랜드 클럽은 셀틱과 레인저스라는 양강 사이에서 에버딘이 퍼거슨 감독 휘하에서 확 나타나면서 네. 트로피를 또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퍼거슨 감독은 항상 어려운 곳에서 그 팀을 성공을 시켰고 가르디올라 감독은 정말로 아주 풍족한 곳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 13년에 31개, 39년에 49개를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가르디올라 감독의 이 13년에 31개 트로피를 그렇다고 경시할 수 있느냐?
절대 없죠. 절대 없다고 생각해요. 절대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걸 고려할 때 이분이 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아니 분명히 훌륭한 점이 많은 이 명장 펩 가르디올라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경기 때만 되면은 그 전에 패착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왜 자꾸 이상한 전술을 가져오는 거냐고요. 정순재 아나운서가 지금 5글자 말씀하신 게 또 정확했어요. 뭐예요? 습관적으로. 일종의 버릇이거든요.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그럴 때? 물론 이것도 좀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걸 3글자로 비판하시죠. 뭐라고요? 과르디올라는 명장병이다.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에 내포되어 맞아. 있는 바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남들과는 좀 다른 거라서 뭔가 이런 큰 경기에서 보여주겠다. 뭔가를 보여주는 명장이라는 거. 난 너희와 달라. 난 이렇게 특이한 방식으로 이길 수 있어. 그런 병을 좀 갖고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것과 맥락이 전혀 안 맞진 않지만 약간은 저는 다른 차원에서 보는 면도 있어요. 뭐냐면 저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런 어떤 뭐 보여주기식 명장병 이런 거보다는 좀 비유를 할게요. 어떤 거와 비유를 저는 하고 싶으냐면 그 시험을 보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평범한 시험 문제인데 어떤 학생들은 깊이 생각하다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지선다, 뭐 오지선다를 하더라도 요게 출제자의 의도는 요걸 한번 꼬았을 것 같은데 요렇게 꼬았을 거라고 학생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2번, 3번을 꼬으면서 맞아요. 평범한 문제인데 그걸 그냥 평범하게 가지 않고 너무 깊게 생각하다가 오히려 정답을 놓치는. 시간 다 가고 네, 정답을 시간 다 놓치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풀 때 요걸 푸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수학 문제지만 그리고 답은 같지만 이거를 가는 방식이 예를 들어 한 페이지처럼 막 논증을 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외운 공식 하나 가지고 한 몇 줄에 풀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이게 뭐 도형을 그려서 풀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인데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렇게 또 생각하는 면이 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평범한 시험 문제인데 이거를 자신만의 특유의 방식으로 뭔가 색다르게 풀고 싶어 하는 학생.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그거보다도 나는 이렇게도 풀 수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게 오히려 좀 더 완벽한 해법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요과에 저는 속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번 실패한 교훈이 있으면 그 교훈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좀 평범하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니요. 그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성의 어떤 유혹에 항상 걸려들어요. 근데 그 본성은 과르디올라 감독의 아까 그 말씀드린 학구열, 천재성 이런 것과 조금 관련이 저는 있어 보여요. 저는 확실히 좀 이해가 가는 게 저도 좀 천재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학창 시절 때. 위원님 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 다 이해하시지 않아요? 그런 그 과르디올라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네. 저는 이해하는 게 벌써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에게 필요한 거는 심플한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중요한 판에서. 이제 리그가 끝났잖아요, 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또 이제 향후 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관심사더라고요. 과르디올라 감독은 앞으로도 잘하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팀의 좋은 틀을 만들어 놓는 데는 뭐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맨시티는 이번에도 또 돈을 쓸 거고 과르디올라 감독은 역시 선수들을 잘 가르칠 거기 때문에 또 한동안 잘할 거예요. 또 다음 시즌에 도전을 하겠죠. 또 한동안 잘할 거고 아마 더 향상된 또 멤버 구성을 하게 되면 챔피언스 리그 중요한 길목에서의 기회는 또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과연 본성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느냐. 쭉 펩 가르디올라 감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위원님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깊은 얘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깊진 않았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오면서 모든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왜 명장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운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레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블루가 또 내일 옐로우에서 저를 또 이기신 분들이 오신다고 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블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루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